문제 2번 가보시면 복합금융상품 문제가 물음 1번에 나왔는데요. 얘는 뭐 공통자료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그리고 공통자료랑 요 괄호 1번에 나온 이 자료를 이용해서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에 인식할 주식 발행 초과금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가 먼저 나왔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문제예요. 쉽게 푸셔야 됩니다. 빠르게 푸셨어야 되고, 자, 신주인수권부사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는데, 신주인수권부사체는 행사하게 되면 부채 요소가 사라지질 않죠. 일반적인 부채 요소는 제거되지 않고 대신 행사가액만큼의 현금이 유입됩니다. 그게 60만 원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채 요소는 제거되지 않는 대신에 상환할증금은 행사된 비율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부채 요소는 제거되는 거죠. 상환할증금의 X3년 초 현재 가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 중에 행사비율 60% 곱한 금액만큼이 또 제거가 돼야 되죠. 제거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현금 60만 원 차변에 들어오는 거랑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의 60%에 해당하는 부채 요소가 제거되니까 차변에 또 회계 처리되고, 요 금액이 발행되는 주식의 원가,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주인수권 대가 있죠. 이 중에서도 60%가 주식 발행가액으로 대체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요 세 개 더한 금액이 주식 발행가액일 것이고, 이건 뭐 요약집에서도 제가 수식 정해서 정리를 해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액면금액,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금액 차감해 주시면 이게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 인식할 주식 발행 초과금 되는 거죠. 양거로 2번 가보시면, 2번 요구사항 가보시면, 이제 전환사채예요. 조건은 다 똑같은데, 근데 전환사채와 관련된 X3년도 당기순이익 효과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답이 어떻게 돼요? 전환사채 일부를 잠깐만요. 전환이 아니고 조기 상환했나요? 그죠? X3년 초에 60%를 공정가치인 70만 원에 조기 상환했다라고요. 그럼 이 공정가치 70만 원은 부채 요소 상환 대가와 자본 요소 상환 대가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기손익 효과가 물었기 때문에 부채 요소 상환 대가만 계산해서 부채 요소 장부 금액과 비교해서 상환손익 계산해 주면 되죠. 부채 요소 상환 대가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행 시장 이자를 할인한 공정가치죠.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가 될 거고,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부채 요소 X3년째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 차이 금액에다가 60%만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60% 곱해준 금액 마이너스 11755가 부채 상환 손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조건 변경이 있어요. 보시면 X3년 7월 1일에 보통주 원래 액면금액 4만 원당 1주 지급하는 거였는데 1.2주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액면금액 4만 원당 0.2주를 더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었죠. 공통자료가 보시면 100만 원이지. 원래 25주를 발행하는 계약이었는데 60% 행사하고, 그래서 60% 상환하고, 그래서 15주가 없어지고 나서 나머지 10주에 대해서 한 주씩 4만 원당 한 주씩, 나머지 10주에 대해서 한 주씩 총 10주를 지급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4만 원당 1.2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돼서 총 12주를 지급하게 조건이 변경됐다라는 말이죠. 그럼 주식 2개를 더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주당 공정가치가 3만 원이니까 조건 변경 손익은 3만 원 곱하기 2주 해가지고 6만 원이죠. 그래서 조건 변경 손익 6만 원 요거 구해 주셔야 되고, X3년도 이자 손익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X3년도 부채 요소 장부금액 요거 계산했었습니다. 1080409 요게 100% 기준의 장부금액이죠. 60%를 상환했기 때문에 X3년도 이자 비용은 얘는 40%만큼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이자율 12% 곱하고 미상환 비율 40% 곱해준 만큼 이렇게 이자 비용 나오는데, 요 세 개 더해주면 당기손익 효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도를 선받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세무 입장에서 변경손익, 요거는 부채 조건 변경손익이죠. 대안은 금융자산 조건 변경손익이죠. 요 두 가지를 다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대안은 금융자산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이 만 원을 세무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세무가 대안에게 지급했든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든 뭐 대안 입장에서는 이 만 원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칠 건덕지는 없는 거죠. 왜냐면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10,000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장부 금액에서 조정하는 거지 단기 손익 처리되진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10,000원을 세무가 지급했다라고 돼 있으면 이 조건 변경 수수료는 세무와 대항 간에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지급한 거로 혹은 지급 수수한 걸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한 변경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면 자, X3년초에 금융자산 장부금액 계산할 수 있죠. 미래 현금 흐름 1년 남았었죠. 기존 현금 흐름 108만 원, 액면금액 100만 원과 액면이자 8만 원 남았었고 그리고 최초 유효이자율이 몇 %예요? 여기서 유효이자율이 공통자를 보시면 원래 12%였죠. 그러면 12% 1기간 할인율 0.8919 현가기수 이거 곱해가지고 장부금액 계산해주면 되죠. 그게 96433이었고 요게 조건 변경 전에 금융자산 장부금액이에요. 근데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기존 할인율 12%로 미래 현금으로 할인해서 새로운 금융자산의 금액을 측정해주면 되는 거죠. 100만 원을 언제 받아요? 5년 후에 받죠. 그리고 5만 원 또 언제 받아요? 5년간 매년 말에 받죠. 그래서 5년 12% 평가기회수들 0.5674랑 3.6048 이것들 곱해 주시면 그러면 변경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나오죠. 이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조건 변경 손익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그 수수료 같은 걸 지급하거나 받거나 했다라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단기 손익에 반영할 금액은 없는 거고요. 자, 대안 입장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세매 금융부채 조건 변경 예를 볼 건데 금융부채 조건 변경은 10% 테스트 먼저 좀 해보셔야 되죠. 대안 입장에서 금융자산 장부금액 계산한 96433 있죠. 세무 입장에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X3년째 부채 장부금액이 96433이었는데 변경된 현금 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 12%로 할인한 금액이 요 96433이 대비해서 10% 이상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조건 변경이 실질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이렇게 12%로 할인한 금액 747640이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747640하고 96433 이 두 개의 차이 금액을 96433로 나눠주시면 변경 비율이 나오죠. 10% 이상이 됩니다. 실질적 조건 변경이죠. 그러면 새로운 부채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새로운 이자율, 현행 시장 이자율 몇 %라고 주어져 있죠? 보시면 10%라고 나와 있네. 이 새로운 이자율로 미래 현금 흐름 할인한 금액으로 새로운 금융부채 측정해줘야 되고 그렇게 측정된 금융부채 금액과 기존 금융부채 금액의 차이를 조건 변경 손익으로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기존 금융부채는 제거되는 거니까 부채 감소하면 순자산은 증가하죠. 그래서 얘는 단기순이익. 그리고 새로운 금융부채가 인식되는 거니까 그만큼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얘는 단기순 손실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건 변경이 실질적이니까 수수료 지급하는 거, 장부 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단기순이익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 세 가지 다 반영해 주시면 세무의 조건 변경 손익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가보시면 금융자산 재분류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쉬워요. 이거는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물음 양거로 4번이죠.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었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취득 원가가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기존 공통자료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현금 흐름은 100만 원 3년 후에 받는 거 그리고 매년 말에 3번 받는 8만 원 얘네들이었고 기존 할인율이 유효이자율이 여기 12%였죠. 그럼 12% 3기간 0.7118, 2.4018 곱해주시면 최초 공정가치인 903944가 X년 최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총장부금액, 손상차손 누계액, 상각원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공정가치 이렇게 적어보시면 903944에서 출발해서 12% 곱해주고 8만 원 차감해주면 그러면 932,417에 X년 말에 총장부금액 돼 있죠. 자, 이때 빨간색으로 적은 것들은 단기손익 효과예요. 108473만큼 이자 수익 단기 손익 효과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X1년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니까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준 기대신용손실 써주시면 되죠. 9820만큼 기말의 손상차손 누계. 그러니까 단기 손상차손은 9820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요 손상차손 누계 차감하고 나면 92597 요게 상각후원가일 것이고 요 상각후원가와 기말에 또 제시된 공정가치 있죠. 요거 914967 비교해 주시면 그러면 그 차이금액 마이너스 7630이 기타 포괄 손익 누객이죠. 기초 시점에 기타 포괄 손익 누객이 0원이었기 때문에 이 변동액 마이너스 7630이 단기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발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도 총 포괄 손익 효과 계산해 보면 얘는 단기 순이익 108473 이자 수익이죠. 그리고 손상차손 마이너스 9820 그리고 기타 포괄 손실 마이너스 7630 얘네 3개를 더해 주시면 91023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총포괄 손익을 물으면 총포괄 손익은 순자산의 변동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자, 자본의 변동 중에서 자본거래가 아닌 자본의 변동사항은 뭐예요? 이거는 손익거래죠. 손익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죠. 그래서 회사의 순자산 변동은 이 세 가지로만 가능해요. 순자산 변동의 사유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금융자산 거래니까 주주의 거래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순자산 변동은 총포괄 손익 거래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순자산 변동을 총포괄 이익 효과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순자산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측정할 때 기초에 현금 903944 유출했죠. 근데 기말에 금융자산 공정가치가 914967이죠. 903944를 지출하고 기말에 914967의 자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914967 빼기 903944가 순자산의 변동이다.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시면 안 되고 하나를 더 고려하셔야 돼요. 이자 현금으로는 8만 원 받았죠. 얘까지 고려해 주시면 그러면 똑같이 91023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표 같은 거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계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X2년도 단기 손익 효과를 물었는데 문제가 보시면 X1년 중에 사업 모형을 변경했대요. X1년 중에 사업 모형 변경했으면 X2년 초에 재분류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죠. FVOCI 금융자산에서 FVPL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했는데 이 경우에 X1년 말에 이미 FVOCI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계상이 돼 있죠. 그리고 X2년 초 공정가치도 동일하니까 재분류일인 X2년 초의 공정가치로 금융자산 재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FVOCI 금융자산 이미 공정가치로 계상된 금액이 그대로 FVPL 금융자산으로 계정대체만 돼주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회계 처리 더 얹어주면 되죠. 기존에 있던 기타 포괄 손익 누객을 재분류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FVPL 금융자산과 관련해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객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재분류 손익이 7630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요. X년 말에 존재하던 요 기타 포괄 손익 누객 얘를 재분류 조정한 금액이죠. 마이너스 7630 재분류 손익 나오고 얘 나오고 그리고 FVPL 금융자산이니까 액면이자 수익 인식하죠. X2년도에 이자 수익은 8만 원만큼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가치 변동손익, 평가손익 인식해줘야 되는데 X년 말의 공정가치가 914967이죠. 여기에서 X년 말 공정가치로 889317로 공정가치가 변동됐을 건데 그만큼이 평가손익이죠. 25650 마이너스 금액이죠. 한번 잠시만요. 889317 빼기 914967 해주시면 25650 마이너스 나오죠. 그 금액이 이제 평가손익인데 FVPL이니까 단기 손실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단기 손익 효과 전부고 계산해주면 46720 나와요. 자, 얘도 순자산 접근법으로 풀이가 가능한데 자 일단 현금 8만 원 받았죠. 현금 8만 원 받은 거는 별도로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금융자산이 현금 받은 거 제외한 금융자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했어요. 이때는 정기말 상각후 원가랑 단기말 공정가치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전기말 공정가치에는 이 전기말 공정가치에는 위쪽에 계산해 놓은 이 표 그려놓은 거 보시면
정기말 공정가치 914967에는 7630 마이너스 금액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재분류 조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 원가와 X년말의 공정가치 889317을 비교해서 이 두 개 차이만큼이 순자산 변동금액이다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그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자, X년도의 당기순이익효과 46720, 이게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문제에서 다 제시가 돼 있으니까 뭐 당기순이익효과 구하는 게 자체가 어렵진 않죠. 뭐 이렇게 저는 원칙적으로 풀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 논리를 알고 있다면 계산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뭐 30초 만에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물음 2번 가보시죠. 유형자산 문제가 나오는데 일괄 취득했어요. 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해주면 되죠. 그렇게 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해주면 취득 원가가 토지 2692080, 건물 1794720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뭐 유형자산 문제인데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얘는 뭐 이제 기본 강의 단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기손익효과와 기타 포괄손익효과 답해주시면 돼. 근데 이때 X년도 기타 포괄손익효과, X년도 당기손익효과, 얘는 뭐 어렵지 않을 건데 아래쪽에 X년 당기순이익효과와 X3년 당기순이익효과 중에서 이 X3년 당기순이익효과 구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얘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림에서 일단 물어본 게 X3년도 당기순이익효과죠. X3년도 당기순이익효과, 요 209580 마이너스 금액 계산하는 게 약간 그나마 요 물음 중에서, 요 요구사항 중에서 그나마 좀 까다로웠을 텐데 얘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시면 재평가랑 뭐 손상이랑 감가상각이랑 이런 걸로 인해서 토지 쪽에서 이만큼의 총포괄 손익이 발생해요. 그 중에 당기손익 효과는 마이너스 92080이라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당기손실로 인식하니까요. 요 금액이고, 그리고 건물 쪽에서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87500 나와요. 얘까지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건데, 자, 그러고 나면 건물 장부금액이 612500 돼 있죠. 근데 X3년 4월 1일까지 이렇게 87500 삼각하고 나서 612500 돼 있는데 이 X3년 4월 1일에 개정대치를 냈죠. 개정대치할 때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느냐 아니면은 원가 모형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지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산으로서 한번 평가해 준 다음에 공정가치를 평가해 준 다음에 그렇게 평가된 공정가치 금액을 투자 부동산으로 개정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날짜의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63만 원이지. 63만 원으로 평가를 해주는데 얘는 유형자산 재평가죠. 그래서 17500의 기타 포괄 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재평가로 인해서 53520의 기타 포괄 이익, 그리고 마이너스 5만 원의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인식하고 나서 기타 포괄 이익이 3520만큼 잔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평가증할 때 평가증되는 17500 전액을 그냥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할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타 포괄 평가액, 재평가 잉여금 인식하고 나면 63만 원 돼 있을 것이고, 이 63만 원이 X3년 4월 1일에 공정가치인데 X3년 말에 공정가치가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만 원만큼 투자 부동산 가치가 감소한 거죠. 얘는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이라서 당기 손실로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만 원까지 고려해 주시면 요 마이너스 209580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쪽 문제들은 쉬웠는데 근데 문제 1번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어려운 문제를 1번에 배치하는 게 그게 굉장히 그 공부 기간이 긴 사람들한테 불리한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모르는 주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아는 주제일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조금 남들이 동차생들이 보기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일단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슬쩍 봤을 때 아는 문제죠. 앞에 나온 문제가. 그래서 접근을 하면 사실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안 풀려. 어려워. 이러면 혹은 실수해서 문제를 틀렸어. 이러면 시간을 쓰고 점수 득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 공정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서로 출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적응하는 능력을 좀 길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요런 문제, 요런 유형, 이런 연도의 경우에는 어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게 과유불급인데 모든 시험에서 너무 고득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고득점 하려고 하면 모든 문제를 맞추려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특정 어려운 문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꼭 올해 물론 올해 붙으면 합격하시기를 저는 기원을 드리지만 물론 올해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년에 쉽게 안 돼 가지고 내년에 다시 공부하려 쓴다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70점 정도만 목표로 해 가지고 전체 중에 70%만 맞추겠다라는 걸 목표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공부 범위는 조금 늘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보다 점점 이제 출제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부 범위는 좀 늘려 주시고 어려운 문제, 지역적인 문제 요런 거를 더 이상 회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 총평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